확산된 기술 개발 사업단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 스쿨가를 서울대학교 토목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 초에 발족한 수건관계증에 대해서 확산되는 기술 개발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약 한 25분 정도에 걸쳐서 화산 일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2년여간 연구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백두산이 분화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결국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저희가 추정한 연구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생소한 편인데요. 지난 만년 이전에 분화한 적이 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쳤을 때 화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구도 인식하지 않았다가 2010년 이후에 화산에 대한 관심과 국가에서 정부 추정군 사업으로 대응 기술이나 단층 감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2010년 초부터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화산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형성이 됐으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초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이슬란드에 있는 아이어바가 요크 화산이 분화하면서 인명 피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유럽 전역이 약 2달에 걸쳐서 10만 편 이상의 항공편에 장애가 생기면서 추정하기로는 수천억부터 수조까지 경제적인 피해가 장기 파급 효과로 나타난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물류 수출에 영향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초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근처 화산이 분화를 했습니다만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현 근처에 있는 화산들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한데 2011년 초에 화산 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2월에 분화한 바람에 우리나라 천리안위성으로 찍었던 화산재 확산 영상인데요. 1월이다 보니까 화산재가 전부 태평양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국내에서 어떤 우려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태평양 대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서 풍향이 남으로 풀이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화산재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저희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단초가 됐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백두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경기 백두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백두산은 그 중심으로 반경 1000km의 원을 그렸을 때 우리나라 남한 전역이 포함되는 이와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화산재의 입장에서 남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 칼데라 화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천지 안에 약 20억 톤의 물이 있고 수심이 300m에 가까운 이와 같은 큰 칼데라 화산이라는 게 화산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의 요인입니다. 20억 톤이라는 물을 그냥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소양댐 정도의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에 백두산 화산과 관련해서 지진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측 결과들을 발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5, 6년까지 아주 활발한 화산성 지진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진도 3, 4, 5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난해 깊이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고요. 지표면으로부터 2km 이내, 2, 3km 이내에서 관측된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산의 분화 징후에 대한 관측 결과들이 발표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백두산 여기저기 근처에서 발표된 틸트미터나 아니면 EDM 같은 걸 이용해서 지표면 변화나 아니면 경사 같은 것들의 변화를 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표면의 윤기가 약 70cm까지 관측됐다는 이런 점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산재의 분화전 전류와 일치하기 때문에 2006년, 7년경에 상당히 이런 것들이 백두산 분화가 근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우려가 확산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산성 가스가 아까 이민구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백두산 주변에 있는 여기와 온천이죠. 핫스프링에서 화산성 가스의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와 같은 현상 역시 그 기간에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경향은 2006년 이후에는 소강 상태에 빠져 있고요. 하지만 화산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활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의 발표라든지 또 다른 위성 관측을 통한 원격 탐사 기술 개발이라든지 현재 기상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백두산의 분화 전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단초로 해서 소방관대책이 2012년 2월에 정부 추경금을 갖고 백두산이 분화하는 경우에 한반도, 특히 남한에 어떤 영향들이 있겠느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무엇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느냐와 같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백두산은 분화 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10세 기념에 있었던 대규모 분화 기록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50년, 100년 간격으로 잦은 분화가 있었고 최근이 1925년도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0세기의 그 대규모 폭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역이나 중국 지역의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 지역의 탐사라든지 실제로 첫 번째 알려진 것은 일본 북부지방이나 홋카이도 남부지방에서 관측된 그 일본에 없는 화산재 성분이 약 50mm 연속 퇴적층이 발견됐고 그것이 약 지금부터 1000년, 1100년 이전에 발생했던 화산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 근원지가 백두산이었으며 이 토적물의 분화량을 갖고 역산했을 때 화산의 폭발 규모가 분화지수 약 7 또는 그 이상의 분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화지수가 7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2010년에 분화했던 그 아이슬란드의 아이라폴라이드 화산의 약 1000배 정도의 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화량으로 따지면 약 100큐빅킬로미터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도의 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위해성을 갖고 있는 potential expression 부산이 분화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희 연구단에서는 사업단에서는 과거 2년 동안 연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준비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연구진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합체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할 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화산이 분화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USGS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에서 다시 한 그림인데 보신 것처럼 화산이 분화하게 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암석탄이라는 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필리핀 피나코 화산의 경우에 암석탄에 의해서 인근 약 20km 내외에 있는 자동차가 파괴됐던 사례인데요. 암석탄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것이 화산재와 동시에 여기 보시면 파이로플라스틱 플로우라는 화쇄류라는 것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화쇄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산재와 같은데 다만 입자의 크기가 굵고 그 다음에 그것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무거워서 하늘로 비산하지 못하고 마치 물처럼 땅을 따라서 지형 등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로플라스틱 플로우가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릴 경우에 약 시속 100km, 빠른 경우에 시속 약 600~700km의 속도로 흘러내리게 되고 온도는 최대 1000도까지 올라가 있는 화산성 가스와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다산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개봉했던 영화인데 폼페이 최후의 날과 같이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은 대부분 파이로플라스틱 플로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뿜어져 나오는 게 화산성 홍수 또는 화산 이류입니다. 화산성 홍수란 칼데라 같은 백두산이 대표적이겠지만 칼데라의 림이 붕괴하는 경우에 그 물이 흘러나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댐브리지와 같은 홍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순수히 물만 흘러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도 이와 같은 화쇄류라든지 또는 근처에 있는 토양 성분들과 같이 섞여서 화산성 이류, 즉 진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산학에서는 그걸 라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어드 또는 리브프로라고 부르는 라하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파이로클러스틱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라하의 특징도 그 경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왼쪽 같은 경우가 그 라하에서 매몰된 계곡인데요. 이 계곡의 깊이가 라하가 흐르기 전에는 이 표층으로부터 약 150m 정도 되는 계곡이었습니다. 라하에서 완전히 매몰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천천히 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 제유형이 맨 위에 있는 용암입니다. 용암 같은 경우에는 빨리 흐르는 경우에는 초기에 굉장히 유동성이 좋을 때는 뭐 초당 1m 또는 50cm 정도 흐르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경화되면서 1년에 1mm, 2mm 이 정도 흐르는 속도긴 합니다만 여하간 용암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이 몇 가지 재해들의 특징은 최대 반경 100km에서 200km 내에서 벌어진다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백두산이 분화하는 경우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0km, 200km는 아마도 이와 같은 재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겠지만 남한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한이 우려하는 바는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화산재 확산입니다. 이건 화산재 확산 상황을 실제로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형태입니다. 화산 위험성에서 사망은 이건 통계 자료인데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화산 자체라기보다는 화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국적인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아에 의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600년부터 1980년까지 추정한 게 약 24만 년 중에서 10만 명 가까이가 지적을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대부분의 그 인명 피해가 파이로플라스틱 커런트 아까 말씀드린 화쇄류입니다. 화쇄류 또는 산사태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가장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백두산 근처에 호수라든지 저수지 또는 수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큰 강은 압록강, 두만강, 그 다음에 송화강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작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호수들도 약 수십 개가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 재해 요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건 화쇄류입니다. 저희가 백두산이 어디서 얼마나 강도로 꼭 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단에서는 백두산이 갖고 있는 화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그다음 분화 지점이라든지 분화 강도라든지 분화 시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멘트 위치가 또는 A 또는 B라고 보고요. A 또는 B라고 분석을 했을 때 그 지점을 기점으로 백두산이 보시는 이와 같은 설정된 가정된 강도, 지금 A 케이스나 B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얘기하는 분화 강도로 따지면 3이나 4 정도 되고요. C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화 강도 5 정도 되니까 백두산이 카타스트로픽하게 분화했던 그 10세기경의 분화로 보면 약 100분의 1000분의 1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화쇄류가 그 확산돼가는 과정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그 화쇄류가 퇴적됐을 때 높이인데 최대 약 5m 깊이의 화쇄류가 퇴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분석했던 것은 화산성 홍수입니다. 이 역시 화산성 홍수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주변의 지형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백두산 북쪽으로 송화강으로 빠져나가는 낮은 출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을 둘러싸고 이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칼데라 림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만 밑으로서 오고 있는 마그마 챔버의 윤기에 의해서 수면 상승이 예를 들어서 2.5m, 5m 또는 25m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물이 림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출구 지점을 지나서 흘러가는 경우에 대한 홍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가정 중에 하나는 백두산 림이 붕괴하는 경우에 대한 가정도 설정을 하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쪽이 붕괴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서쪽 사면이냐 동쪽 사면이냐 붕괴했을 때 홍수 방향이 어디로 퍼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오른쪽 아래 보여드리는 것이 화산성 홍수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근접재인 화세류, 화산성 홍수, 화산 이류제를 복합시켜 놓은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초록색 수계로 보이는 것이 볼케닉 플러드에 의해서 침수될 영역들입니다. 화산성 홍수에 의해서 압록강 중류까지 주변 지역이 침수되고요. 두만강 같은 경우는 하부 지역까지 침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 홍화강 같은 경우에 약 반경 400km까지 침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색 라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토성류와 같은 화산 이류에 의해서는 약 반경 150km 영역이 거의 화산성 이류에 의해서 매몰이 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로클러스틱도 가장 치명적이지만 화산 영역 자체는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바로 보신 것 같이 약 반경 20-30km 내에 파이로클러스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로클러스틱 프로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라하라든지 볼케닉 플러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워닝 타임만 있으면 재산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파이로클러스틱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워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인명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정하기로 확산 반경이 약 30km 정도면 라하의 속도 같은 경우에 빠른 경우에는 5분 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남한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 분화했을 경우에 화산재가 과연 남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느냐. 직접적으로 500km,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1000km 정도 되는 영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주풍량이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재는 거의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상장이라는 것이 분화되는 당시에 약 24시간 또는 48시간 내에 근접적인 화산재 확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컬 기상장이 어떠냐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과거 6년을 기준으로 매일 백두산이 특정 강도로 분화했다고 상정을 하고 약 2000일 정도에 대한 화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면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약 6년 동안이니까 2000일 중에서 2000몇백 일 정도 중에서 약 93일 정도가 서울 지역에 화산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기 중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공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정도거나 또는 퇴적돼서 실제로 시설물이라든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합했을 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3회가 보면은 대기 중에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낙하했을 폴라웃 당시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공이 약 4월부터 6월 사이가 전체 중에 약 6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중에서 2008년 4월 18일 날 백두산이 분화강도 4로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확산될 것을 시계열로 본 것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시계열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펄아웃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도 일정량의 퇴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 남한 전역이 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듬해인 2009년 5월 6일에 분화했을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화산재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화산재의 색깔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층 고도에서의 화산재고,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상층 고도의 화산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바람의 방향이 고도에 따라서 확연히 바뀌는 걸
반영해서 보신 것처럼 이 경우에 저층고도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확산되지만 고층고도 같은 경우 요거는 저희가 이와 같은 연구를 하면서 딱 백두산뿐만 아니라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화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약 서울로 따지면 약 1000km 내외에 떨어져 있는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각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도쿄도의 약 600만 명 정도의 대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분화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 기간에 대해서 약 6년 동안 후지산이 매일 분화했다고 가정을 해보니 이 경우에는 일본 후지산 분화는 그 6년 중에 약 10하루 정도, 백두산의 경우에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는 보시는 것처럼 7, 8, 9월 하절기입니다.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2010년 6월 7일 날 분화했다는 하고 가정했을 때 화산지가 확산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왼쪽의 색깔에 따라서 저층고도와 고층고도의 길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후지산의 화산재의 많은 부분은 상층고도를 따라서 태평양 쪽으로 나가지만 저층고도에서 우리나라 중과 남부지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화산재가 백두산이 됐든 또는 후지산이 됐든 또 밑에 있는 교시지역의 화산이 됐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정상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항공장애입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저희 사업자 또는 국내에서 화산재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이 아이슬란드 화산에 의한 항공운항의 피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이 폐쇄된다든지 연목이 폐쇄된다든지 실제로 항공기가 손상을 받아서 운항 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산재가 낙하하는 경우에 첫 번째 개념에 보는 것처럼 전력 공급에 굉장히 큰 장애를 받게 됩니다. 화산재가 전도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호전 라인에 대자라고 하죠.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고 특히 습기를 넣고 떨어지게 되면 플래시오버라고 해갖고 전기를 흡기함으로써 단전을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분화했을 경우에 단전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오랫동안 단전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죠. 단기적으로는 대기 중에 이와 같은 미세먼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농도 깊은 특히 유해화가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화산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에 우려하고 있는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건강 보건 문제가 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육상교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연구진 중에 일부가 파악하고 실제로 대응 계획이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산재가 약 3, 4mm, 5mm 정도 쌓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철도 운항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마찰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운행 속도를 굉장히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전력이나 전기 신호 체계에 장애가 생기면서 사고라든지 후속의 사고라든지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 운행 자체를 일부 구간은 중지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화산재에 덮여있는 지역을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화산재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약 10mm 정도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산재가 쌓이게 됐을 때 만약에 정말 많이가 쌓이게 되면 시설물도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산재의 비중이 통상 드라이 상태일 경우에는 약 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하게 되면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비중이 한 2.5 정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화산재가 뭐 한 10cm 정도 쌓인다 그러면 그 평방미터당 약 0.1톤 정도의 중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화산재가 몇십 cm 정도 쌓이게 되면은 뭐 이런 류의 건물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공장 지을 때 짓는 그 메탈 시트나 샌드위치 패널 또는 뭐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례였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농축산에 큰 영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2년에 이태리 그 시실리에 있는 에트나 화산 분화했을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경우가 그 과수농가에 미쳤던 영향인데요. 입에 화산재가 이와 같이 묻는다든지 아니면 과수 묻음으로 인해서 성장 생육이 멈추게 되고 결국은 상품성이 떨어진다거나 아예 쓸 수 없는 과수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목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식물 같은 경우는 우선 두께가 10에서 15cm 정도면 전체가 매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 대기 중에 모든 식물이 생장을 멈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 이와 같은 뭐 소나 일부 식용 가축들을 방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목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화산재가 그 초지를 덮게 되는 거로 인해서 그 아르헨티나 칠레 지역에 있는 그 화산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칠레 지역에 화산 분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 의 목초지대 같은 경우에는 칠레 화산이 분화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2, 3년 정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전력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터비더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성분인 주성분이 그 SO2 때문에 산성도가 올라간다든지 운영소에서 부적절한 성분들이 좀 들어간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 역시 연구진에서 관리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들을 피할 수는 없고 최대한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대청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그 화산 대응 기술 개발 사업단을 출범을 시켜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연구는 크게 봐서 4개로 구성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화산재 피해 추정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화산재가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적,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걸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방안 또는 실행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 화산재라는 것이 백두산이 분화했을 경우에 단지 북한, 단지 중국 또는 단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소방관대청 또는 관련 그 재대응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화산재 대응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화산재 대응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하고 바로 연이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태훈 박사님께서 고체인자실 때 그 부분을 소개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시청을 해주시면 여기 엔진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박경 교수님이라든지 정신여대 또 유아대학의 성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어서 김태원 박사님의 화산재해 대응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